예. 그러면 그 우리 빨리 이장욱 선생님께 넘어갈게요. 아까 초반전에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듯이 너무 모든 분야를 다 하고 계셔서 더 이상 또 무슨 분야가 있을까라는 그런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역시 굉장히 발표문도 이게 시인가 이게 소설인가의 사이를 방황하는 식으로 써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또 어떻게 하실지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장욱이라고 합니다. 김연경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빨라서 저는 말이 좀 느려서요. 네, 어쨌든 20분이라고 하는 시간에 좀 맞춰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일본의 러시아 문학과 나라고 해놓고요. 이번에는 이제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의 표준적 비교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도스토옙스키의 서술자에 대해서 몇 가지 단상을 좀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김진영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러시아 문학의 업데이트가 안 된 지 벌써 10년이 훨씬 넘고 그래서 사실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스토옙스키하고 톨스토이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좀 몇 마디 덧붙이자 이런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문학과 나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어, 사실은 이제 글을 쓸 때 작가로서는 러시아 문학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그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역시 시간이 무서운 것인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거에 이제 제가 썼던 글들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아까 김연경 선생님 목소리가 자주 끊겨서 저도 이게 와이파이 상태라서 좀 불안정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어쨌든 과거에 썼던 글들을 돌이켜보면 역시 제가 오랫동안 몸담아왔던 그 문학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작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제 글에 많이 스며들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시면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의 표준적 비교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9가지 정도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미 김연경 선생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이현우 선생님이나 윤세라 선생님도 말씀을 하실 내용인데 큰 틀에서 그냥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에 제 글은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항목별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계급의 차이, 도스토옙스키는 중간 계급 출신이고 톨스토이는 귀족 출신이다. 이건 너무 유명한 얘기고 이따가 아마 이현우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도스토옙스키에 조금 가깝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있고요. 스케일의 차이가 이제 마이크로적이다, 매크로적이다. 이거는 이제 너무 유명한 거죠. 도스토옙스키 책도 굉장히 볼륨이 큰데 왜 마이크로적인가? 이건 이제 책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글쓰기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설 속에서 다루어지는 시공간의 어떤 압축성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캐릭터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는 힘, 이런 것들이 톨스토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 톨스토이는 인물의 심리도 굉장히 잘 다룹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규모가 도스토옙스키에 비해서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전쟁과 평화의 인물의 수가 559명이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크로적이다, 매크로적이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어떤 영혼의 기질 같은 걸 것 같아요. 도스토옙스키적 기질을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영혼의 접근 방식이 마이크로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톨스토이라면 그것에 멈추지는 않는 지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좀 그릇이 좁아서 마이크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세 번째로 장르의 차이인데 이제
흔히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소설 비극 또는 연극적 소설이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톨스토이를 서사시적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위에서 얘기했던 마이크로적인 것과 매크로적인 것의 대비가 그대로 이제 장르적으로 확대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도스토옙스키 소설은 기본적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살인 사건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념적 대립 같은 것들이 이제 펼쳐지죠. 그래서 멜로드라마적인 극적 사건 같은 것들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소설 비극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는 것과 같고요. 셰익스피어하고 비교되는 것도 이제 그런 지점이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그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그 서사시적 소설이라고 부르면서 서사시적 스케일, 매크로적 스케일을 보여주고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거시적 주제를 다룬다고 하는 점에서도 도스토옙스키하고 이제 대비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소설 써도 전쟁은 못 다룰 것 같아요. 살인은 다룰 수 있어도 전쟁은 못 다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도 개인적 기질상 저도 서사시보다는 연극 쪽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심리의 차이라고 이제 부조화 대 조화라고 적어 놓았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부조화와 조화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가 뭐 조화로운 내면을 그리고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부조화와 조화라고 하는 대립상은 도스토옙스키가 끝내 인간성의 근원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비관적이었던 거죠. 믿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톨스토이는 그에 반해서 인간성의 어떤 궁극적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했다고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이 비관주의가 신성으로서의 비약, 도약, 어떤 매개도 없이 인간성을 부정하고 신성의 자신을 귀의하는 방식의 어떤 비전을 도스토옙스키가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인간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낙관적인 작가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성은 어, 신뢰의 영역에 놓기에는 저한테는 너무 이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또 좀 거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좀 흥미로울 것 같은데 사실은 사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스토옙스키가 보수적 사회 정치 의식을 가지고 있고 톨스토이의 경우가 톨스토이즘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듯이 상대적으로 진보적 역사관, 사회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마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따 우리 윤세라 선생님이 이제 발표하실 부분이 21세기 지금 한국에서 가장 첨예하게 러시아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이따가 윤세라 선생님 말씀을 제가 흥미롭게 기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폭넓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는 중간 계급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유대인에 대한 차별, 레이시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평생 견지해왔던 관점이기도 하고 사실 그 죄와 벌이라든가 악령 같은 작품만 하더라도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젊은 학생들의 진보적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 속된 표현을 하자면 이제 꼰대질을 하려고 쓰기 시작한 것이 이제 그 작품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스토옙스키는 그것을 특유의 작가적 천재성으로 단순한 꼰대질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들끓는 어떤 문학적 용광로를 만든 작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와 반대로 귀족이면서도 진보적이고
무엇보다도 쉽지 않은 실천을 행했던 이런 작가로 기억이 되고 있고요. 톨스토이즘의 핵심은 무저항주의가 아니고 사실은 공동체에 대한 어떤 실천적 지향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적이고 검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했던 톨스토이의 삶은 지금 21세기에도 확실히 유의미한 지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현대적 의미의 사상가라고 하면 저는 도스토옙스키보다는 역시 톨스토이가 좀 더 많이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가로서는 톨스토이보다는 역시 도스토옙스키 쪽이 좀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 정치적, 사회적 보수성이나 진보성하고 연관해서 또 해볼 만한 얘기가 아마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얘기일 것 같아요. 뭐 이제 21세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과거의 작품들을 보면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죠. 못 읽겠다 이런 친구들도 많고요. 근데 도스토옙스키하고 톨스토이 역시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19세기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 맥락, 시대적 한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작품들을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당대적 한계를 보인다고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은가, 흥미롭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 남성 작가가 여성 캐릭터를 그릴 때는 일정한 특징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가 어, 현실적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 과잉 비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히스테리컬한 캐릭터를 그린다거나 매춘부로 그린다거나 이런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반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신비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성녀로 만드는 측면이 있는 거죠. 둘 다 사실은 여성성에 대해서는 역시 남성적 시선이 만들어낸 가공해낸 캐릭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소냐 같은 캐릭터가 전형적으로 이런 그 마이너스와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결합된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춘부라고 하는 캐릭터이면서 동시에 성녀 캐릭터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역시 여성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불가능했던 도스토옙스키적 관점, 성인지 감수성의 어떤 결과물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흥미로운 게 또 톨스토이인 것 같아요. 톨스토이는 역시 인간 심리의 분석자답게 안나 카레니나 같은 그 여성 캐릭터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치열하게 그리고 있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실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는 탁월한 지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지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19세기의 남성 작가들이 쓴 소설들은 안나 카레니나 뿐만이 아니라 보바리 부인이라든가 뭐 테레즈 락킹을 비롯해서 많은 소설들이 어, 여성의 욕망과 운명을 굉장히 비극적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은 궁극적으로 수동적 캐릭터에 머물게 되죠. 안나 카레니나도 결국 자살을 하게 되고요. 확실히 19세기의 여성 작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성 작가들 제인 오스틴이라든가 브론테 자매의 소설들은 확실히 남성 작가들의 소설과는 다른 여성 캐릭터를 창안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역시 뭐 어쩔 수 없는 지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의 차이 같은 것들도 우리가 21세기에 19세기 문학을 연구할 때 새롭게 좀 부각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죠.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사유의 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해 여지가 좀 있겠는데 부정변증법 대 총체성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총체적 세계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강했던 작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그 하나의 비전, 이 세계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계몽적 낙관 같은 것들을 갖고 있던 작가였기 때문에 뭐 루카치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총체적 비전 같은 것들이 톨스토이에 좀 어울리는 지점이 있는데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합리적 진보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에 대한 신뢰에 기반을 둔 합리적 진보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의 눈초리를 보냈던 작가가 도스토옙스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 발전의 어떤 동인을 갈등을 통한 점진적 개량을
나아가서는 종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그 변증법적인 과정으로는 도스토옙스키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다고 하는 거죠. 도스토옙스키는 오히려 이런 변증법적 과정의 단절을 초래하고 신성으로의 비약, 무조건적인 귀의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작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도스토옙스키하고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예전부터 좀 생각을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사야 벌린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아까 김연경 선생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고 해서 그냥 넘어갈 텐데요. 고슴도치는 뭐 아시다시피 하나의 비전, 보편적 원리의 모든 것들을 끼워 맞추는 유형의 인간이죠. 이게 뭐 MBTI도 아닌데 이제 MBTI에 가까운 방식으로 작가들을 자꾸 구분을 하게 됩니다만 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고슴도치 유형의 전형적인 작가가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으로 모든 것들을 수렴시키는 작가, 신학적 비전을 제시해놓고 거기에 미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혈질적으로 비판하는 작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응이 정말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우 유형이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다수의 분산된 가치 같은 것들을 중시하죠. 그리고 취향도 이제 다양하고요. 셰익스피어가 이제 그래서 전형적으로 여우 유형의 작가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또 조지 스타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전형적인 셰익스피어적 비극의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류학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이제 어떤 기준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적이고 임의적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전제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가 이제 이사야 벌린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죠. 그러니까 자기는 고슴도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우인 작가. 이게 재미있는 거죠. 사실은 모든 작가가 고슴도치일 수는 없고 여우일 수는 없습니다. 어, 고슴도치와 여우 사이에서 우리는 어딘가에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그 고슴도치와 여우 사이에 어딘가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작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적응하지 못하고 또 때로 반감을 갖게 되는 거는 확실히 좀 고슴도치 유형에는 조금 그런 저항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가치로 이 세계의 어떤 분산된 개별자들을 종합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좀 생내적으로 좀 거부감 같은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쨌든 구분한 거니까 나중에 김현경 선생님이 지금 하실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 보시면 도스토옙스키에서 톨스토이의 이행 또는 승화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건 뭐 이제 일반적으로 젊을 때 도스토옙스키에 많이 외우게 되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톨스토이 쪽으로 서서히 이동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는 뭐 승화라고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이가 들면서 혁명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고 개량주의자가 되어가는 과정 또는 젊었을 땐 시를 쓰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산문을 쓰거나 소설을 쓰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어떤 구분일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이 저는 종합이나 승화라고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나이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종합, 승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합과 승화는 언제나 임의적이고 잠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현명해진다고 하는 착각 같은 것들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제 좋지 않은 캐릭터가 되는 이런 경우들도 꽤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든 그 현자의 말들은 종합이 아니라 봉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정적인 임시의 결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거부하는 것이 작가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3번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저술자에 대하여인데 지금 벌써 시간이 이제 2시 54분이 되었네요. 3시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인칭 전지적 시점과 현대소설이라고 이제 첫 번째 적어놨는데요. 현대 20세기 이후에는 사실 그 3인칭 전지적 시점에 대해서 작가 이론가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만을 표출을
해왔습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가라타니 고신 같은 경우에도 근대문학의 종언 같은 책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근대 소설의 쇠퇴를 예언을 했죠. 뭐 이제 국민국가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문학의 역할이 끝났다. 매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설이 할 역할이 끝났다. 뭐 이제 작가들의 성향이 타인 지향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 같은 소설을 쓸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3인칭 객관 시점의 쇠퇴입니다. 다시 말하면 3인칭 전지적 시점이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 낙관주의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이 포스트모던한 세계에서 3인칭 전지적 시점에 의해서 이 세계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화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일견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발트 같은 작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죠. 그래서 제발트는 화자의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글쓰기는 일종의 사기다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이 3인칭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는 근대 소설의 어떤 핵심적 그 장치가 지금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가라타니는 이것을 근대 소설의 쇠퇴의 근거로 들었습니다만, 저는 반대로 바로 그 지점이야말로 현대 소설의 어떤 장점,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버친적 접근이라고 해놓고 다성학적 소설과 사랑의 힘이라고 적어놓았습니다만, 사실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가라타니가 말했던 그 3인칭 전지적 시점의 어떤 인식론적 낙관주의를 거느린 작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인칭 전지적 시점을 취한 장편 소설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은 홀스토메르 같은 소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화자인데 1인칭 화자입니다. 근데 말의 1인칭 화자인데 거의 현자의 말이야. 읽으면서 이거는 그냥 1인칭, 개별화된 1인칭이 아니다라고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3인칭에 가까운 1인칭인 것이죠. 모든 것들을 내려보는 화자입니다. 톨스토이의 경우가 그런 의미에서 19세기적이다라고 하는 데는 크게 뭐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대 휴머니즘적인 어떤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작가가 톨스토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휴머니즘은 박애주의가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 가장 키워드라고 하면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또 19세기 작가들을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지하생활자의 수기 같은 소설은 1인칭 소설임에도 이기 때문에 1인칭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장광설을 보여줍니다. 믿을 수 없는 화자라고 하는 전통적 화자의 전형적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도스토옙스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결국 장편 소설, 3인칭 전지적 시점을 취한 장편 소설에서조차도 이런 근대 소설에서 일반화되었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지적 시점의 포지션을 취하지 않는다는데 그 특징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례들은 제가 읽기 자료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연경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별화된 화자이면서 동시에 전지성을 가지고 있는 기묘한, 사실은 이제 서술의 논리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이런 서술자들을 채용을 합니다. 저는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작가적으로 기획을 잘해서 이런 그 화자를 소설적으로 실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다혈질이었던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말은 또 빼고 싶었던 거고, 이런 것들을 규칙 없이 논리 없이 하다가 보니까 기묘한 방식으로 근대적 통일성 같은 것들이 훼손된 것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서술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적어놨습니다만 1.5인칭의 화자 또는 쥐새끼의 위대함이라고 적어놨는데, 바우친이 얘기했던 다성학적 소설은 절대 도스토옙스키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나중에 이제 선취된 것이고, 이 다성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흔히 이제 오해하듯이 도스토옙스키적 다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소리가 소설 속에서 울려 퍼진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함은 작가로서의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신념이 강한 작가였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작품 속에 투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여한 자신의 논점으로 주인공들과 인물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격렬하게 벌입니다. 다혈질적으로 벌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사실 대화주의의 본령인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우친이 얘기했던 대성학적 소설이라고 하는 건 다원주의 또는 자유주의 또는 어, 문화적 다원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너는 옳고 나도 옳다가 아니라 네가 옳고 나도 옳아? 그게 아닐 것 같은데 한번 해보지. 이 얘기거든요. 자신의 코드를 넘어서서 자신의 코드가 파괴되는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 갈아다니고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목숨을 건 도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화주의는 그래서 무서운 이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하기 싫은 그런 작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자세가 사라졌을 때 소설을 왜 쓰는가 하는 그 어떤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쥐새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렌스가 도스토옙스키한테 이제 했던 표현인데, 고통을 즐기는 사디스트다. 그리고 증오와 분노에 들끓다가 잠깐 햇빛을 쬐이기 위해 지상에 올라와서 사랑을 부르짖는 쥐새끼 같은 작가가 바로 도스토옙스키다. 좀 막말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정확하게 이 쥐새끼의 쥐새끼스러움이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함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함은 전적으로 도스토옙스키가 의도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의도하지 않은 미래의 소설을 도스토옙스키가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GPT님, 도스토옙스키하고 톨스토이 중에 어떤 쪽을 더 좋아하시나요? 그랬더니 역시 우리 시대의 현자답게 정답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두 작가는 아주 상반된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영원히 그 인류가 서로 참조하고 경쟁하면서 참조해야 하는 작가가 이 두 분이라고 생각한다. 뭐 제 답도 GPT 답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장호 선생님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역시 전혀 뭐 몇십 년이 지나도 녹슬지 않은 거고 거기다 플러스 소설가로서의 그 살아있는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에게 있어서의 도스토옙스키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저는 어, 생각을 했어요. 재미있는 얘기는 나중에 선생님들 또 여기 플로어에서 토론으로 해주시고 선생님께도 그 질문으로 올라와 있는 건 지금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와 소설 창작을 같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아까 선생님께서 일종의 프로그레스의 그 개념으로 시에서 소설로 향하는 걸 얘기해 주셨지만 이 질문자는 같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라고 묻고 있네요. 마이크. 마이크를 제가 지금 꺼놓고 얘기를 했네요. 원동력 없는 것 같습니다. 원동력이 없어서 원동력 찾아다니느라고 이제 그 힘을 다 쓰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시하고 소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소설을 쓰게 만드는 원동력은 마감입니다.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감이 없으면 아마 소설을 쓸까? 저 같은 게으른 사람이? 아마 아이디어 메모만 해놓고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마감이 있으면 제가 또 나름 성실한 사람이라 마감에 맞춥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게 만드는 원동력은 그냥 마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시는 마감이 있으면 못 씁니다, 또. 이건 이상해요. 그래서 마감이 있거나 뭔가 압박감이 들어오면 시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쓰게 되는데, 워낙 오래 해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원동력 같은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필립 로스가 에브리맨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김연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습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김연아가 그러죠.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필립 로스도 그래요. 무슨 작업을 어떤 동력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로스가 그러죠. 아마추어는 영감을 찾아 헤맨다. 근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일을 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오래 써오다 보니까 사실 원동력이 뭐지? 내가 이걸 왜 쓰고 있지? 이런 생각을 안 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또 좀 위험한 징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 시시각각으로 김연경 선생님 막 리스폰스를 줬는데 그 마감이 더 중요하냐 또 지금 성균관대학의 어떤 분께서도 했는데 마감과 원고료 중에 뭐가 더 모티베이션이 크냐? 어, 시는 원고료하고 전혀 상관없이 쓸 수밖에 없고요. 원고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고 소설을 쓸 때도 원고료 중요하죠. 특히 저는 뭐 이제 직장에 있습니다만 직장이 없는 작가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소설에 대해서는 원고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원고료가 없는 글은 쓰지 않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시대적 환경이기도 하고 직업이 없이 쓰는 전업 작가라도 원고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경우는 시와 소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또 평론이라는 작업하고 그 연구라는 작업이 또 있기 때문에 가르침이라는 거. 그래서 그 멀티태스킹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사실 저도 궁금하긴 해요. 그 아까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래 김연아가 그랬는데 옛날에 아이작 스톤이 누가 봤는데 바이올린 연습을 막 하는데 테레비를 켜놓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활은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네 카테고리로 최소한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가능한지 이것도 추가로 나중에 좀 더 말씀해 주세요.